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신뢰성 공학 중에서 환경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 시험 하면 신뢰성 시험 중에 수명, 환경, 기능,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신뢰성을 이야기한다면 수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수명은 마모 고장에 있는 성격의 부품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는 것이 수명 시험입니다. 그러나 초기 고장 또는 우발 고장을 지니는 전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명 시험보다는 환경 시험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내환경성에 대한 내환경성에 대한 내성을 얼만큼 제품이 갖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환경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환경 시험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경시험과 수명시험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환경시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명시험은 수명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증시험으로서 125도씨 1000시간 시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일 똑같이 고온에서 장시간 시험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환경 시험이냐, 가속 수명 시험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 바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온에서 적정한 내성을 갖는지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환경 시험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제품의 수명 자체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린 그것을 가속 수명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명은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 제품이 과연 어떠한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환경시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환경시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 제조 기술은 발달하는데 어, 문제는 제품이 성능도 좋아지고 빠르게 제품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평가를 하는 기술은 그대로 정체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험 평가 이렇게 해라 라는 규격이 있는데요. 그 시험 규격대로만 시험을 실시할 뿐 그것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시험을 설계한다. 그것이 수명 시험이든 환경 시험이든 어떠한 신뢰성 시험을 설계할 때는 그 시험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 시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한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왜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을 설계할 때는요, 제품의 수명 주기 중 예상 경로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품이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 먼저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품의 환경 프로파일을 개발하고 두 번째로는 환경 시험의 기준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시험 환경 프로파일과 환경 시험은 다른 것인데요. 환경 프로파일은 제품이 노출되는 환경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환경 시험은 우리가 시험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인 환경 프로파일 개발을 보면 다시 3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제품 수명 주기의 예상 경로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품질과 신뢰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강조했었죠? 품질의 문제는 여러분의 제조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100개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과연 몇 개의 양품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품질의 문제였고
신뢰성의 문제는 품질 검사를 모두 통과해서 필드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 공장에서 운송을 하겠죠. 운송 환경이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디 선착장 같은데 저장을 한다 그러면 저장 환경이 있겠고요. 배 또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제품이 어떻게 저장되고 운송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환경까지 모두 모사를 하는 것이에요. 즉, 크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저장 환경, 두 번째, 운송 환경, 세 번째, 소비자의 사용 환경이 되겠습니다. 저장, 운송, 사용. 이 세 가지 환경의 예상 경로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각각의 환경에서 어떠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운송, 저장, 사용 환경이 슬라이드 아랫부분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유도된 환경은 도로 진동일 겁니다. 도로 진동이 이렇게 덜덜덜 올라오겠죠. 그러면 자연적 환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만약에 노출된다고 하면 고온 또는 모래먼지, 분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차다. 그러면 레일 진동이 있을 거고요. 만약 우리가 기차를 운송하는데 어떤 캐노피라 하죠. 이 지붕이 없는 화물칸에 실려 간다라고 한다면 높은 온도와 비, 강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다. 비행기는 내려갈 때 쾅 하고 내려치겠죠. 바로 착륙 충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유도된 환경이고요. 즉 항공기로부터 유도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연적 환경으로는 압력의 변화, 감압, 압력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있겠고요. 열 충격이 있습니다. 자, 이 열 충격은 무엇일까요? 열 충격은 네. 자, 여러분들 만일 우리 삼성전자 휴대폰을 싱가포르에 수출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공항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 핸드폰이 보관이 될 겁니다. 저장 환경이죠. 몇 도 정도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한여름에 한 40도? 네, 40도 정도 봐요. 그럼 컨테이너 안은 그로부터 플러스 15도 정도 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 온도는 40도지만 제품에 인가된 온도는 컨테이너 안이 아주 복사열을 받고 열이 방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5도 정도의 제품일 겁니다. 물론 제품을 사용하진 않고 있어요. 그냥 55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항공기에 운송을 하면 항공기가 바로 이륙을 하게 되겠죠. 이륙을 했을 때 여러분 성층권까지 가면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비행기 많이 타보셨죠? 비행기 이렇게 온도 써 있잖아요. 통상 마이너스 한 4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플러스 55도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40도로 온도가 급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낮아지게 되죠. 그러다가 싱가포르의 공항에 창의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마이너스 40도였던 제품이 갑자기 플러스 55도로 변동될 겁니다. 갑자기 또 올라가겠죠. 자, 이걸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이 열 충격은 비단 비행기 운송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두 가지 물질이 있다 보겠습니다. 하나는 구리, 하나는 알루미늄 합금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많이 팽창하려고 그러겠고요. 하나는 조금 팽창하려고 그러겠죠. 왜? 모든 금속 물질은 열 팽창 계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열 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많이 팽창, 하나 조금 팽창. 그리고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면 하나는 많이 수축, 하나는 조금 수축할 겁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종 제조, 헤테로지니어스한 물질 간의 방리 현상,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운송 이야기 들었고요. 배 한번 볼까요? 자, 배도 진동이 있습니다. 파도 진동이라 그러네요. 자, 자동차의 진동과 좀 다릅니다. 자동차는 덜덜덜덜 하는 랜덤 진동이라고 한다면 파도 진동 어떻게 합니까? 출렁출렁 되죠. 출렁출렁 되는 어찌 보면 사인파, 우리말로 하면 정현파 진동이 있습니다. 추후에 보시면 그 환경 시험 기준을 볼 텐데요. 거기에서 바로 이 정연파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진동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선박으로 운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박 안에 컨테이너 화물선이 거의 저 에어컨이나 또는 무슨 뭐 이런 공조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자연 환경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온 다습한 환경을 지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높은 습도뿐 아니라 염분도 있겠죠. 그래서 밀폐, 포장을 잘하지 않는다면 어떤 염분에 의해서 금속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환경을 잘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 운송에서 한 가지 사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에서요, 구리로 된 전선을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수출할 때 어디에 보관해서 했냐면 보통 금속 박스에 보관을 해서 금속 박스에 전선을 두고서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금속 박스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된 박스로 좀 바꾸어서 수출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문제는 선박으로 수출해서 막상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서는 그 전선, 그 구리선을 전부 다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해요.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할까요? 분명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출만 했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 박스만 바뀌었어요. 금속 박스 대신에 나무 박스로.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이 습도도 영향이 있는데요. 굉장히 덥잖아요, 선박이요. 그렇죠? 예전에 금속으로 할 때는 더워도 그냥 수분만 머금고 말았는데 나무로 우리가 수출하다 보니 나무 박스로 수출하다 보니 나무 박스가 썩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담당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에 니스칠처럼 나무가 상하지 말라고 니스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굉장히 더운 조건에서 바로 수분과 그 니스가 함께 반응을 하면서 그 반응된 용액이 흘러내려 우리 구리선에 그 용액이 묻어버리는 그래서 쓸 수 없게 전부 다 폐기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의 환경인 습도에 대해 잘 생각하지 못했고 포장재의 성격에 대해 성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운송 환경에 관한 내용을 쭉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저장 환경입니다. 자, 저장 환경은 실내 또는 실외로 구분 지을 수 있겠고요. 실내도 고온, 저온,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도 있겠고, 실외는 이제 조금 더 가혹하겠죠. 고온, 저온뿐 아니라 강우, 분진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장 환경 때도 많이 고장이 나나요? 또는 뭐 망가질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재 단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 있죠? 리튬 배터리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음극재 또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을 보면 결국은 코발트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화합물이 있는데 그런 화합물을 갖고 파우더, 가루를 만든다고 해요. 그럼 그 가루를 리튬 용액에 넣어서 이제 어, 전기적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에 공조 장치를 아주 잘해서
습기 제어를 잘 못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파우더를 만드는 기업이 대기업이라기보다는 다소 열악한 환경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극물질, 양극물질과 리튬은 진공 상태로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파우더가 한여름 장마철에는 수분기를 흡수한다고 해요.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고 나면 그 파우더의 성능이 제대로 파우더의 성능이 곧 배터리의 성능이겠죠. 배터리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예입니다만 저장 환경 또한 제조업자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용 환경입니다. 실내 또는 실외로 구분지을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실내라고 하면 취급중 충격, 전자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자연적 환경으로는 역시 고온과 열 충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실내는 엔진 진동, 전자파, 자연적 환경으로는 고온, 일사, 태양 방사 같은 것에 의해 어떤 표면이 변화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여러분들께서 소비자 가전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 사용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랑 이렇게 일을 할 때 들어보니까요, 어, 소비자들이 이 휴대폰을 들고 그렇게 찜질방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찜질방 안에 휴대폰 들고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크게 잘못되면 터질 수도 있고요. 최소한 배터리 스웰링 현상을 야기할 수 있어요. 한증막 안이 어떻습니까? 찜질방 안이 굉장히 고온 다습하죠. 뜨거운 온도에서 수분이 흡수되면 일단 배터리를 부풀게 하는 현상들을 많이 야기할 수 있고 고장나진 않더라도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잘못된 사용 환경도 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도된 환경과 자연적 환경을 조금 더 정리해 본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 슬라이드는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환경, 저장 환경, 사용 환경에 대한 어떠한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실내라 하더라도 하이 템퍼러처 고온인데 드라이가 있고 휴미드가 있네요. 드라이는 고온, 이지만 고온 건조한 경우고 이것은 온도에 의한 영향을 보겠다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제품이 좀 부서지기 쉽게 강도가 약해진다든가 이러한 것들 테스트할 때 고온 건조에서 테스트하고요. 그런데 고온 휴미드가 있습니다. 이건 고온 고습이죠. 조금 다릅니다. 고온 고습은 습기에 의한 고장을 야기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이 되어요. 그렇다면 고온은 무엇이냐? 습기가 빠른 분자 운동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고온입니다. 그래서 고온인 상태에서 습기를 주어서 습기에 대한 제품의 영향을 보겠다는 것이 하이 템퍼러처 휴미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저온과 프리징 같은 것들도 있고요. 솔트 포그 하면 염수 분무입니다. 자, 이 염수 분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염분을 갖고 기체로 해서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 용액 5%면 5%, 3%면 3% 용액을 제품에 뿌려서 부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펑거스 그로스라고 쓰여 있네요. 이것도 보시면 곰팡이 성장 시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미컬 어택, 화학적 어떤 시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실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조금 다른 것은 샌드 더스트 같은 것들이 있네요. 모래 먼지 시험, 솔라 레디에이션, 태양 일사 시험 같은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다
보시고 뒤에 제가 각각 시험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환경 인자를 선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선 환경을 분류함에 있어서 저장 환경, 운송, 또는 실내, 또 운송 환경이라도 자동차냐 배냐, 또는 뭐 선박이냐, 휴대용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내건 실외건, 기후적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생물학적 조건, 화학적 활성인 물질, 기계적 활성인 물질, 기계 조건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분류가 절대적이거나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온이죠. 고온은 결국 thermal aging이에요. 열에 의한 노화를 의미하고요. 바로 옥시데이션, 산화나 구조적 변화나 어떤 화학적 반응이 달라지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softening, melting, sublimation 같이 어떤 제품이 연성화되거나 녹거나 하는 것이고요. 비스커시티 리덕션 하면 어떤 점성의 약함 또는 팽창, 또 물리적 팽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간다면 대부분 어떤 물질들을 팽창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네. 자, 그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야기된 고장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특징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우선 전기적 성질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어떤 구조적 고장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윤활성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역시 고온에서는 어떤 기계적 스트레스에 대해 증가시킬 수도 있겠고요. 어떤 마모도 특히 이제 무빙 파트, 움직이는 부품들에 대한 마모도 증가시키게 된다. 그래서 고온이 가장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품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자, 저온을 본다면 저온은 solidification이죠. 뭔가 고체화시키는 거고요. ice formation 역시 뭐 비슷한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인 수축을 또 고온과 반대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윤활 성질의 손실이 있겠고요. 기계적 성능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적 강도를 약하게 하고 크랙이나 어떤 프랙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저온이 되면 대부분 물체가 수축하죠. 그 다음에 용액이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뭐 컵페이스터, 알루미늄 전해 컵페이스터, 액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배터리, 자동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극저온이 되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겨울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고장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불러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치는 걸 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저온에서도 어떤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High Relative Humidity, 그러니까 고습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수분 흡습이에요. 수분 흡습. 뭐 당연히 상대 습도가 높다라는 것은 뭐 수분 흡수밖에 없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스웰링,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브레이크다운이 있거나 어떤 전기적 강도의 손실 또는 기계적 강도나 전기적 강도의 손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습은 사실은 큰 영향은 없고요. 저습은 영향이 별로 없어서 생략하고 고압입니다. 압력 역시 컴프레션이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구조적인 파괴가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어떤 실링, 잘 막혀져 있는
시스템 잘 막혀져 있는 거냐? 기밀성이 어떤 깨지는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기밀 쫙 막아놨는데 구멍이 딱 뚫린다든가 또 어떤 기능 간의 간섭이 발생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압력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저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태양 방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태양 일사도 본다면요. 주로 어떤 화학적 변화, 특히 어떤 표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오존에 의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샌드 앤 더스트, 모래먼지 같은 경우도 있죠. 네. 요건 또 어찌 보면 모래먼지는 마모 또는 어찌 보면 부식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모래먼지 시험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보면 모래먼지도요. 아무 모래 갖고 시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GM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하자면 미국이잖아요. 아리조나 사막 모래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아리조나 사막 모래가 미국에서 가장 고운 모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모래를 확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반면 도요타나 일본 회사에 갈 때는 또 다른 모래예요. 일본의 화산재 모래, 까만 모래가 있습니다. 그걸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딱 각자 자국의 모래를 갖고 테스트를 하라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화산재 모래, 까만 모래는요, 요만한 작은 병이 막 20만 원씩 하고요. 아리조나 사막 모래도 한 7만 원, 8만 원씩 한다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모래 갖고도 어찌 보면 이런 선진국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시험 평가의 중요성이에요. 어떤 시험의 규격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실험의 재료 같은 것들도 자국에 유리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트 스프레이 이거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염수 분무 시험이 되겠는데요. 화학적 반응을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어떤 그 마모를 증가시키거나 어떤 기계적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표면의 여화,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인 약화시킴 이런 것들을 솔트 스프레이를 통해서 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바람, 뭐 진동, 그 다음에 자기파, 전자기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각각 보시 레인, 그 다음에 열 충격. 열 충격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열 충격은 어떤 기계적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건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들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충격 시험이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종 재료 간의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어떤 C의 데미지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어떤 구조적인 약함을 가져갈 수 있다. 어떤 델로미네이션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단계에서는 환경 조건의 범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 환경 조건의 범위를 본다면 그냥 우리가 막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즉 클래스가 3K1, 3K2, 3K3부터 3K8L까지 있죠. 3K1을 보면 뭡니까? Fully air conditioned enclosed lo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조장치가 된 밀폐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속적인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온도 제어 연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습도 제어가 안 되는 것을 3K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3K8은 온도군, 습도군 모두 제어가 안 되는 가장 악조건을 3K8 조건이라 볼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저희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3K2에서의 저온은 15도입니다. 고온은 30도예요. 왜? 공조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같은 거의 굉장히 온도 습도 잘 제어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3K1이 되겠죠. 그럼 20도와 25도 굉장히 작습니다. 반면에 온도 습도가 제어되지 않는
예를 들면 야외가 되겠죠. 그럴 때는 마이너스 55에서 플러스 70도까지 온도 분포가 완전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라 저온과 고온의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낮은 습도와 높은 습도도 3K1에서 20에서 75%입니다만 3K8은 10%에서 100% 거의 비가 오는 수준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각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건, 기후 조건을 좌측처럼 이렇게 묘사했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온도, 습도, 압력, 강우면 그와 관련된 이제 시험 평가 방법 자체를 명시하게 됩니다. 자, 온도는 저온, 고온, 온도 변화. 아까 열 충격을 포함해서 온도 변화 시험이 있겠고요. 습도는 고온, 고습, 온습도, 사이클 이렇게 있네요. 고온, 고습도 스테디하게 주는 게 있고요. 또는 이제 사이클릭하게 주는 시험도, 온습도 사이클 시험도 있겠습니다. 감압 시험, 내수성, 일사 시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환경 시험의 종류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저온, 고온, 고온, 고습, 그 다음에 고온, 고습도, 안정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냐, 사이클릭이냐에 따라 구분을 지을 수 있겠고요. 충격, 진동, 가속도, 곰팡이 성장, 염수 분무, 모래먼지, 기압, 온도 변화, 실링, 기밀 밀봉, 워터, 물, 솔라 레디에이션, 일사, 솔더링, 납땜, 그 다음에 단락시험까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여진 것은 제가 막 나열한 것은 아니고 국제 표준인 IEC 60068-1에 언급된 시험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규격이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제 규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국제 규격에 근거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시험 중에 요 납땜 시험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솔더링입니다. 자, 납땜은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납땜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가 이젠 다 잡혔어요. 거의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엔 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리드 프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납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다고 해서 납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합니다. 군수품이나 몇 가지 제한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납을 소비자 가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납이 빠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주석과 다른 것의 합금인데 이것이 과거와 다르게 강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다시 납땜 시험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납땜은 그냥 정상적으로 딱 되면 좋죠. 근데 이제 과납이라고 하죠. 납이 너무 많이 붙던가, 소납이라고 그러죠. 너무 조금 붙던가, 네? 오납이라고 그러죠. 약간 다른 위치에 붙던가,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납땜을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 기계 작업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정에서의 산포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시험의 조건을 이제 결정합니다. 시험 항목이 자, 저온인지 고온인지 시험이 있으면 자, 국제 표준엔 말이에요. 마이너스 65에서 5도까지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험 시간도 2시간에서 96시간 사이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몇 도에서 해야 될까요? 네. 맞춤화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시험 평가에서는 테일러링이라고 합니다. 테일러 하면 뭐죠? 재단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딱 맞춰서 맞춤화해 우리 제품 또는 우리가 팔고자 하는 환경에 맞춤화해서 시험 조건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합부 판정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절한 시조수와 합격 판정 기준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규격에 제시된 시조수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부품 회사예요. 삼성전자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애플에 팔라 그래요. 그럼 애플이 요구하는 시조수가 있을 수 있어요. 바이어가 요구하는 시조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LTPD 보증 방식이라고 해서 신뢰성 샘플링 방식에 의해 통계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규격에 명시된 시조수는 IEC 60384-4 이 예입니다. 알루미늄 전해 컵페이스터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규격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듀플렉스나 또는 모토로라 요구 조건 있으면 것을 반영하면 되겠고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LTPD 보증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는 주로 LTPD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험 평가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 규격이 되겠는데요. 자, 시험 규격은 크게 업체, 단체, 국가, 국제. 최근에는 규격이란 표현 대신에 이제 표준이란 말로 이제 더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규격이란 말 좀 익숙한데요. 표준이라고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제, 국가, 표준. 근데 업체가 쓰면 업체는 사실은 표준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 회사만 쓰니까 우리 회사의 규격인 거 표준이라는 건 왜 스탠다드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쓰는 거다 보니까 단체도 규격이란 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는 규격이나 국제나 국가는 규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표준을 쓰게 됩니다. 자, 업체 규격이라고 하면 삼성, SK하이닉스, 엘피다, 도시바 이런 기업들의 규격이에요. 단체 규격은 그런 동종 업계끼리 모여서 만든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덱이 가장 대표적인 단체 규격이 되는데 이것은 반도체 기업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 반도체를 팔 때 최소한 이것은 통과한 제품을 팔자. 그러면 바이오 입장에서도 삼성 건지, SK 하이닉스 건지, 도시바 건지 상관없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회사는 적어도 이 정도의 스펙은 충족해서 내보내자. 이것을 합의합니다. 그 합의해 놓은 것이 제덱 규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전자회사, 반도체 회사 가는 분들은 학생들은 충분히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 국가표준입니다. 밀 스탠다드, 미국은 국방성이고요. BS는 영국, JS는 일본, KS는 우리, 한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제표준은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제표준에서 몇 나라 이상이 모여서 합의해서 만들어진 규격을 우리는 국제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신뢰성 시험은 사실은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미 국방성 규격인 밀 스탠다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밀 스탠다드 가장 스탠다드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단체 국제 표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갈수록 규격을 개정하기는 쉬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규격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담당 임원이 오케이 하면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더 상세합니다. 가혹도도 더 커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국제표준 다섯 나라 여섯 나라가 합의해야 돼요. 몇 국에 이상 합의해야 되면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그런 시험법을 표준에 넣고자 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위로 갈수록 국제 표준은요 바꾸기도 힘들어요. 각 나라의 커미티 멤버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 과정도 매우 지난하고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시험법에 대해서 채택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보편 타당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자, 반면에 업체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가혹한 그리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규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제가 환경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환경시험에 우리가 어떤 구성 요소, 특히 어떻게 환경시험을 만들어 가는지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제품의 수명 주기 중에 예상 경로를 파악하라. 환경 인자를 선정하고 환경 조건의 범위를 조사하는 거. 이게 프로파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의 범위까지 구하면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환경 시험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시험을 만드는 것이,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시험 항목, 어떤 걸 시험할 거냐? 저온 시험이냐, 고온 시험이냐? 그 다음이 환경 시험의 조건, 저온 시험이라면 몇 도에서 할 것이냐? 고온 시험이라면 몇 도에서 할 것이냐? 끝으로 시효수와 합격 판정 기준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환경 시험의 기준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실제 환경 시험,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